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구인플러스입니다. 네, 최순실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계도 온통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이달 말부터 대기업들이 차례로 연말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실적과 함께 최순실 사태가 인사 시기와 내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남현우 기자입니다. 연말 대기업 인사 시즌이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최순실 사태라는 대형 변수가 생기면서 인사 시기와 규모를 확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기업 총수 대부분이 다음 달 5일 국회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다음 달 말 특검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인사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재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그룹 중 가장 일찍 인사를 하는 LG그룹이 올해도 11월 말 인사를 단행할지 주목됩니다. 삼성그룹은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와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이후 첫 인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삼성의 경우 매년 12월 첫째 주 사장단 인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정유라 씨 승마 지원 관련 수사, 국정조사와 특검 등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난 2007년 삼성 특검 때처럼 인사를 미루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간 현대차 그룹은 예년처럼 12월 말,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사장단 이동이 없었던 SK그룹은 예년과 동일하게 12월 중순쯤 정기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올해 각종 이슈에 휘말린 한진그룹과 비자금 수사 등으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롯데는 각각 12월 말 정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화는 10월 초에 이미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시기와 함께 최순실 흔적 지우기 차원의 인사가 단행될지도 관심 가는 대목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요. 사실 대기업이 정부 사업에 뭉칫돈을 보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 헌금과 기부의 경계가 애매한 모금 활동이 반복돼 왔는데 이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경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를 딴 이레재단에 대기업들은 당시 돈으로 천문학적인 598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정부를 주로 상대했습니다. 그거야 그렇죠. 칼자루를 정부가 오로지 지고 있고 의회 이거야 뭐 바이저고리였으니까요. 여지껏은 그랬습니다. 이레재단은 권력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측근 장세동 씨가 모금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특별수사부는 강제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땐 대북 비료 지원 사업 명목으로 기업들이 100억 원을, 노무현 정부 땐 중소기업 협력센터 건립을 위해 215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도 미서금융재단을 설립해 2,659억 원을 거뒀습니다. 그 취지는 달랐지만 정부의 각종 기부금 조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은 몇몇 대기업이었습니다. 대신 이들은 지난 30여 년간 친기업적 정책의 특혜를 누리며 승승장구해왔습니다. 찻대기로 유명한 2002년 불법 대선 자금처럼 정경유착 관행에 일시적 제동이 걸린 적도 있지만 그 후에도 재계의 정치 헌금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비선 실세가 주도하고 청와대가 측면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500억 원대 모금 활동이 드러나 권력과 재벌 모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경유착에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을 수 있는 뼈아프지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지난 3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부진했던 반면 자국 시장에서 강한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정보기술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은 판매 대수 기준 점유율이 각각 19.2%, 11.5%로 1,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3분기보다 4.4%포인트, 1.5%포인트씩 줄어든 겁니다. 반면 3위 중국 화웨이는 점유율이 8.7%로 1%포인트 늘었고 4위 오포와
콜라와 5위 BBK도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며 각각 6.7%, 5.3%의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갖은 대책에도 끊임없이 늘며 1,300조 원 선을 눈앞에 둔 가계대출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한국 경제의 숨은 폭탄입니다. 그간은 초저금리 덕에 그럭저럭 버텨왔는데 최근 국내외 금리 급등에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6월 말 기준 가계부채는 1년 새 123조 원 불어나 1,257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1,330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 한마디로 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간 가계부채는 급격하게 불어도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초저금리의 장기화 덕에 당장 이자도 못 내는 심각한 부실은 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재정을 동원해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에 각국 금리가 일제히 급격한 상승세를 탄 겁니다. 국내에서도 채권 금리는 급등하고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5%에 육박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순실 게이트가 초래한 정치 위기 탓에 경제 금융 사령탑은 사실상 비어 있습니다. 발표 20일이 넘도록 임종영 부총리 내정자의 취임 여부를 알 수 없으니 금융위원장 등 후임 인사까지 막힌 겁니다. 최근엔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 안정 개입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그럴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은이 8년 만에 단행한 시장 개입에도 장기 금리는 여전히 뛰었습니다. 시장 금리 급등은 이렇게 막기 어려워졌는데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까지 겹친다면 가계부채 폭탄에 도화선에 불이 붙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금리가 급격히 뛰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8년 만에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채권시장 개입에 나섰는데 이번 조치로는 부족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국고채 1조 2,700억 원어치를 시장에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치솟고 있는 채권 금리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대량 매입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인데 그만큼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기업들은 회사채를 통한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주요 대기업 계열사들조차 곧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를 재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거나 단기성 자금인 기업 어음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권은 이번 한은의 국고채 매입에 따른 금리 안정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고 규모도 부족해 현재의 금리 급등 추세를 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기도 조금 늦은 것 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안정이 바로 되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게 좀 제한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희가 보는 거고요. 시장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이 국고채 추가 매입에 나서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에 따른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정부가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확대하는 쪽으로 귀농 귀촌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부터 5년간 20, 30대 귀농 가구를 1만 가구 육성하고 이들 가구의 귀농 5년차 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안은 귀농 인구는 늘고 있지만 청년 인력의 유입과 안정적 소득 창출 지원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귀농 인구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1.4%에서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8%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출한 여성 청소년 등 530명을 유흥업소에 도우미로 소개해준 뒤 소개비를 뜯어온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뜯은 돈이 100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정윤덕 기자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나온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던 차를 타고 떠납니다. 1시간에 3만 원 정도를 받고 취객들의 흥을 돋워주고 나온 도우미들입니다. 한 업소에서는 20살 안팎의 남성 도우미 10여 명이 줄지어 나옵니다. 이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준 뒤 받은 돈의 3분의 1을 챙겨온 혐의로 불법 직업 소개업자 10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부터 도우미 530명으로부터 뜯어낸 돈이 99억 원에 이릅니다. 이들이 모집한 도우미 중에는 여성 청소년 350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 400 보장에 숙식 제공, 출퇴근 자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글을 올려요. 모텔 생활이니까 돈은 다 아가씨가 내고 자기 식비도 다 아가씨가 내고. 경찰에 붙잡힌 불법 소개업자 가운데 52명은 대전 지역 세계 폭력 조직 조직원들입니다. 이들은 속칭 보도방 연합체를 구성한 뒤 함께 검거된 소개업자 34명에게서 보호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보도방 영업을 하려고 했을 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어떤 시비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경찰은 보도방이 많은 수익을 올리자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하고 있다며 폭력조직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윤덕입니다. 소량의 전력과 데이터로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인 소물 인터넷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과 비교해 비용도 적게 들고 기존 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다 보니 이동통신사들이 앞다퉈서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주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차량이 정차하자 미리 설치된 센서가 운전자에게 경고 알람을 보냅니다. 근처에 있던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에도 관련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동전만한 모듈을 신발에 달면 아이들의 실시간 위치 확인이 가능하고 농작물을 재배할 때 산성 등 토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환경 센서를 이용하면 내 주변의 통합 대기 지수를 이렇게 PC나 아니면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물 인터넷에 특화된 네트워크 기술인 NB-IoT는 기존 LTE망으로 장거리 서비스를 지원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GU+는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KT 등과 협력해 내년까지 전국에 NB-IoT를 상용화할 예정입니다. 소량의 데이터를 아주 적은 전력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전기, 수도, 가스 개량과 같은 그 어떤 일들을 대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안전을 보살펴주는 그런 쪽으로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KT는 LGU+와 함께 NB-IoT 기술의 상용화를 공동 추진하고 있고 SK텔레콤은 별도의 로라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신 모듈을 선보이며 소물 인터넷 시장 선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시대가 되면서 저전력 사물에 특화된 소물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이맘때쯤 되면 올해는 얼마나 성과를 올렸나, 인센티브는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인센티브는 연말정산과 함께 13월의 월급으로 불리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곳은 한창 실적이 좋을 때는 연봉과 맞먹는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올해는 경기가 좋지 않아서 다른 큰 기대는 하기 힘들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의 원래 의미는 유인, 자극이라는 뜻인데요. 유인책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동기부여의 수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센티브는 구성원의 업무에 대한 몰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금전적 보상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센티브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 시간에서 이 인센티브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직장인들에게 가장 좋은 보상은 금전적 보상일 것 같은데요. 동기부여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효과에 논란이 있다니까 좀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현대경제학에서 인센티브는 치열한 논쟁 주제였는데요.
이미 결론이 났다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바로 금전적 보상은 일의 효율을 올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2008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이 바로 과도한 인센티브 때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인센티브는 긍정적 효과를 내는 걸로만 알았는데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은데요. 자, 금전적 보상이 업무 효율성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근거일까요? 네, 경제학자들은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성과 향상을 낼 수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실험이 촛불 실험입니다. 실험 방법은 참가자들 방으로 데려와서요. 초와 압정, 성냥을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촛불을 벽에 붙이되 촛농이 테이블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박송혜 아나운서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마치 지금 한 TV 프로그램 중에 문제적 여자 같은 기분인데요. 자, 뭐 압정을 이용해야 하나요? 고정시키려면 아무래도 그래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압정을 이용해서 초를 벽에 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쉽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냥으로 초의 옆을 녹여서 촛농을 이용해서 벽에 붙이려는 시도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대부분 실패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압정에 담겨져 있는 상자가 떠오르고요. 이 상자에 촛불을 담으면 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자와 압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한 발상의 전환만 하면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이 인센티브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네, 조건이 있는데요. 이 문제를 풀 때 한 그룹에게는 단순하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또 다른 한 그룹에게는 인센티브를 제시합니다. 빨리 푸는 상위 25%에게는 $5, 가장 빨리 푸는 사람에게는 $25의 돈을 주겠다고 말이죠. 과연 이 두 그룹 중에 어느 쪽이 성과가 더 좋았을까요? 네, 당연히 상금이 더 걸린 그룹이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네, 그럴 것 같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단순하게 시간 측정을 하기로 한 그룹이 더 빨리 문제를 풀었는데요. 인센티브가 있는 그룹이 더 늦었고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압정을 상자에 담지 않고 처음부터 초, 압정, 성냥, 그리고 상자를 준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상자를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훨씬 빨리 떠오를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렇게 실험 조건에 변화를 줬더니 결과가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인센티브가 있는 그룹이 문제를 더 빨리 풀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이 실험에 대해서 경제학자,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단순 작업과 창의력이 필요한 직업의 차이라고 합니다. 결과에 대한 보상은 단순한 공식과 확실한 목표를 가진 작업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생각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오히려 시야를 좁혀서 가능성을 제약한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가 눈에 보이는 단순 생산이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이 인센티브가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좋은 결과에는 상을 주고 나쁜 결과에는 벌을 준다는 신상필벌은 20세기 공장 시스템에서는 효과를 발휘했지만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의성이 필요하고 자기 주도로 결과를 내야 하는 업무에 과도한 인센티브는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네, 파멸적인 결과 어마어마한데요. 아까 언급하셨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 경제 위기와 인센티브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길래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은 월스트리트에서 과도한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게는 한 해 수백억 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는데요. 이런 인센티브에 눈이 먼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고수익, 고위험 상품에 엄청난 베팅을 하게 되고요. 결국은 금융기관 자체가 투전판이 돼버린 겁니다. 영화 빅쇼트는 당시 월스트리트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하는데요. 인센티브에 눈이 먼 월스트리트와 이성을 잃은 당시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고자 했던 소수의 투자자들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사실 GE나 구글 등 미국의 최고 기업들은 이미 인센티브에 기초한 상대평가 시스템을 폐지한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인센티브 정말 달콤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달콤한 말이 유행이 지난 과자에 불과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노동계를 강타한 단어가 바로 성과연봉제였는데요. 이 성과연봉제는 인센티브에 대한 고전적인 견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불도저식으로 도입하는 게 제대로 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 키워드 인센티브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